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가 있는 저녁입니다. 12월 18일 오늘은 유엔이 정한 세계 이주 노동자의 날입니다. 우리나라에 머무는 이주민은 250만 명, 이 가운데 150만 명 정도가 열악한 환경에서 노동자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난 15일 서울 프레스센터 앞에서 이주 노동자 문화제가 열렸는데 이들이 내건 구호는 우리는 죽으러 온 게 아닙니다 였습니다. 1년에 이주 노동자 100여 명이 숨지고 5천여 명이 다칩니다. 그런데 사업장에서 이주 노동자가 사고로 숨지면 감점이 1점입니다. 임금을 체불하면 3점 감점, 폭행은 5점 감점입니다. 어떤 기준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러는 우리는 도대체 몇 점일까? 곰곰이 우리를 돌아봐야겠습니다. 뉴스가 있는 저녁은 FM 94.5 YTN 라디오와 동시에 방송하고 있습니다. 첫 소식은 여야의 선거법 논의 상황을 알아보겠습니다. 의원총회에서 토론을 거친 더불어민주당이 야3당과 대한신당이 합의한 선거법 단일안 가운데 석패율제 도입을 재고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취재기자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최민기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그러면 민주당이 합의안을 받아들일 수 없으니 마음에 맞게 다시 고쳐갖고 오라고 선언한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2시간 동안 진행된 의총에서 나온 결론입니다. 이 박찬대 원내대변인은 의원 20명 정도가 발언했고 이 긍정적인 답변과 우려와 또 비판도 뒤섞여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시급한 예산 부수 법안과 민생 법안 처리를 위해 자유한국당을 포함한 모든 야당의 원포인트 국회를 열자고 제안했습니다. 이 3+1 협의체가 합의한 선거법 단일안과 관련해선 이 다른 내용은 수용이 가능한 수준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핵심 쟁점인 석패율제와 관련해서는 특히 부정적 의견이 많이 나왔다며 재고해달라고 야3당에 요청했습니다. 이 사실상 새롭게 조율한 부분에 대해서 대부분 반대를 한 셈입니다. 민주당은 나머지 부분은 지도부의 권한을 위임하겠다며 추가 협상을 이어가겠다는 의지도 보였습니다. 하지만 야3당은 오늘 오전 제시한 안이 최종안인 만큼 더 이상 협상을 하기는 어렵다는 뜻을 보이고 있어서 향후 협상이 불투명합니다. 바른미래당 송학규 대표는 YTN과의 통화에서 이미 의원 정수와 비례 의석, 연동 상한선 캡까지 모두 통크게 양보했다며 민주당이 지역구도 타파를 위한 석패율제까지 못 받으면 정치개혁에 대한 아무런 의지도 보여주지 않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정의당 윤석 원내대표 역시 YTN과의 통화에서 민주당이 왜 이렇게 여유를 부리는지 그 저희를 모르겠다며 개혁의 입구에서 주저하며 여당이 한국당의 지연 전술에 말리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도 원칙의 정치를 해야 한다면서 야당끼리 마련한 합의안은 최종안이라며 마음대로 하겠다는 민주당이 안타깝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최민기입니다. 네, 야당의 선거법 합의안에 대해서 의원총회를 마친 더불어민주당 얘기를 먼저 좀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정춘숙 원내대변인이 지금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대변인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정춘숙입니다. 의총에서 연동형 캡 30석 씌우는 것은 수용이 가능한데 석패율제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목소리가 많았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는 건데 무엇 때문에 어떤 의견들이 부정적으로 나온 겁니까? 일단 이제 석패율제가 처음에 이제 제안이 됐을 때는 지금 우리가 원안이 225대 75 이렇게 이제 그 지역과 비례가 있었는데요. 지금은 이제 이게 여러 가지 수정을 거쳐서 250대 50으로 이제 변화가 됐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 50석의 비례대표 의석을 이제 나누는 건데, 이게 이제 석패율제라고 하는 것이 그 지역에서 최고 그 득표를 한 사람에게 이제 이제 의석을 주게 되어 있는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그렇게 될 경우에는 이 당선자 이 대부분의 경우는 정치 신인이 아닌 중진 의원들이 석패율에 의해서 다시 그 국회의원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석패율제가 원래는 지역구도 완화를 위해서 만들어졌었던 건데 결과적으로는 중진 구제용 아니냐 이런 의견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고요. 이게 이제 첫 번째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지금 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라고 하는 굉장히 커다란 정치 그 제도의 변화가 지금 들어오는데 예. 이 석패율이 아니라 하더라도 이 지역구도 완화라든지 이런 것들이 가능하지 않는가 이런 의견들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유로 인해서 석패율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이 많이 나왔고요. 예. 네, 그렇습니다. 20대 총선 결과를 보면 예를 들면 네네. 대구 같으면 민주당이 한 17.5%인가요? 그 정도 득표를 했었고 그다음에 네네. 경북 같은 경우도 한 민주당에게 13%가 돌아갔는데 네. 이 정도면은 국회의원을 대구에서 서너 개 의석, 그다음에 뭐 경북에서도 서너 개 의석 이렇게는 갖고 와야 되는데 지금 대구 경북을 합쳐봤자 하나니까 이런 네네. 석패율이라도 가서 뭔가 대구 경북 쪽에 어떤 보수 진영에서의 민주당 의석을 확보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희는 이제 뭐 그렇게 의석을 뭐 얼마를 확보한다 이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예, 사실은 이 선거 제도가 변화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원칙이라고 하는 건 그러니까 대표성의 확대, 예, 그다음에 이제 지역구도의 타파 이 두 가지를 얘기한다고 했을 때 이 대표성이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비례대표가 굉장히 많이 줄어들게 되어버렸거든요 이미. 네, 그러면 이 정도의 더군다나 30개의 캡을 씌운 이런 상태에서 비례대표제라고 하는 그러니까 소수자나 뭐 전문가를 영입할 수 있는 이 비례제도 제도를 운영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여기에 석패율을 통해서 정말 실제로 결과적으로는 중진 의원을 살리는 방식이 돼버리는 예. 이런 오히려 퇴행적이라고까지 보여질 수 있는 제도에 대해서는 굉장히 의원님들이 부정적인 그런 입장들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여성이나 뭐 청년이나 또 노동자, 네네. 농민, 이 직능별 대표 이런 사람들이 비례대표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 들어갈 문이 더 좁아진다 이런 말씀이겠군요. 그렇습니다. 네, 네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캡을 씌워서 그 30석에 대해서 나름대로 상한선을 긋는 문제는 뭐 다른 의견은 안 나왔습니까? 다 찬성입니까? 사실은 이제 원래 저희 당이 제안했었던 거는 20개의 캡을 씌우는 거를 요청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다 이제 거절이 됐었던 거고, 그래서 이제 30개로 나왔는데, 예, 사실은 뭐 굉장히 문제 제기하시는 의원님들도 계셨지만, 협상단이 협상할 수 있는 점이 열려져야 된다 이런 부분 때문에 이제 수용을 하신 부분들이 있고요. 또 걱정하시는 분들은 이제 오늘 뭐 지금 자유한국당에서 공식적으로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이 30석 캡을 씌우는 부분에 대해서 뭐 위성 비례 정당을 만들겠다 이런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서 예. 이 부분에 대한 우려도 상당히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결정이 의총에서의 최종 결정입니까? 아니면 이 정도의 의총에서의 의견이 모아졌으니 당 지도부가 알아서 좀 해주십시오라고 당 지도부한테 넘긴 겁니까? 일단은 이제 이것이 뭐 최종 결정이라기보다는 당 지도부에 협상하라 이렇게 좀 준 건데요. 예, 아까 앞에서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굉장히 강력한 문제 제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뭐 명분이 충분히 지금 담보되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서 신뢰가 있는 것도 아닌데 과연 이런 거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도 추가해서 그래도 해야 된다 이런 여러 가지 이제 굉장히 스펙트럼이 다양한 의견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안을 이제 지도부한테 위임을 하면서 지도부가 좀 이렇게 잘 해주기를 바란다 이렇게 좀 위임을 한 상태죠. 예. 네. 그러면 예를 들면 석패율에서 민주당에서 나왔던 얘기 중에 뭐 예를 들면 권역별로 한 명씩 하자든가 아니면은 동시에 양쪽 리스트에 같이 들어가는 병립시키자, 이중 등록제로 하자 이런 것들을 지도부가 결정하면 그거는 뭐 의총에서 다시 논의가 된다면 또 부결될 가능성은 없는 겁니까? 뭐 지금 그러니까 저희가 그 동안에는 이제 저희가 의총을 어떻게 했냐면은 대부분의 경우에는 충분 얘기를 듣고 지도부와 협상단의 의견도 지도부 수렴을 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지난 금요일 날 저희가 굉장히 어렵게 또 제안했고 했었던 부분들이 이제 이렇게 다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의원님들 굉장히 좀 굉장히 강력한 입장들을 갖게 되신 거죠. 이런 부분들이 있지만 어쨌거나 충분히 얘기를 좀 해주시면 뭐 우리 의원님들께 설득을 해야 되는 거죠. 사실은. 예. 민주당 쪽에서 맨 처음 원안으로 되돌아가는 뭐 이런 얘기가 잠깐 나왔기 때문에 자유한국당하고의 협의나 논의는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겁니까? 아니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예 제껴놓은 겁니까? 아니요. 자유한국당과의 협상은 이제 끝까지 문이 열려 있다라고 하는 거 저희의 기본 입장이고요. 예. 그런데 이제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는 사실은 작년 연말에 연동형 비례제 도입에 대해서 상당한 정도로 의견 접근이 있었거든요. 합의문
또 썼었고 네. 그래서 이제 자유한국당이 이 선거적 개편 논의에 참여하기를 바라고요. 그런 의미에서 사실은 연동형을 축소하는 방안 이런 것들도 다 그 안에서 의논을 네. 했었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네. 실제로 뭐 250대 50이나 현재인 253대 40조 큰 차이는 없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자유한국당도 뭐 계속적으로 설득하고 그러면서 협상을 해 나갈 예정입니다. 네. 그런데 지금 함께 공조체제를 이루어서 4+1 협의체를 만들었던 야당들에게 네. 재고해달라고 한 것은 야3당과 대한신당 모임이 새로 만들어 갖고 오란 뜻입니까? 아니면은 민주당과 함께 4+1을 모일 때 다 같이 다시 한번 논의를 하자는 뜻입니까? 글쎄요, 뭐 다 같이 논의를 하시려면 뭐 어쨌든 새로운 안을 주셔야지 논의를 할 수 있는 거니까 예. 두 가지가 서로 따로 떨어진 거는 아니고요. 그런데 사실은 이게 뭐 굉장히 그러니까 협상이라는 게 뭐 굉장히 가변적입니다. 예를 들면은 뭐 어젯밤에는 사실은 뭐 석패율제에 대해서 뭐 없애는 거에 대해서 긍정적이었다면 근데 오늘 아침에 또 다른 멤버가 다시 끼면서 다시 또 변화가 있기도 하고 이래서 사실은 그 관련된 모든 분들 특히나 이 의사결정을 갖고 계신 분들이 다 같이 모여서 한꺼번에 얘기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 뭐 저는 뭐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든 잘 되고 본회의가 열릴 거로 생각하십니까? 네, 뭐 저희는 최대한 협상할 거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여태까지 가져온 뭐 선거법도 있지만 이제 뭐 공수처법 또 검찰 개혁과 관련된 이 법들 그리고 예. 민생법안 이런 것들을 다 처리해야 되는 것이 또 저희의 과제이기도 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정춘숙 대변인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는 바른미래당의 김관영 최고위원을 연결해서 지금 합의했던 내용과 민주당에 나온 반응에 대해서 또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김관영입니다. 지금 얘기를 쭉 들으셨을 텐데 민주당 입장에 대해서 예, 석패율에 대한 반대가 많았다고 이제 얘기를 들으셨고 그 이유도 들으셨겠습니다. 이렇게 예. 되면은 완전히 거절당한 거로 보십니까? 아니면 합의 가능한 부분이 있다고 보십니까? 뭐 실질적으로는 거부를 한 것이라고 저는 보여지는데요. 예. 어쨌든지 다시 한번 좀 안을 당초에 6개 권역별로 한 명씩 석패율을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다시 한번 의논을 해보고 또 예. 오늘 3+1의 당대표급에서 이미 오랜 협의 끝에 낸 안을 민주당에 제시한 것이기 때문에 예. 그 당대표님들이 다시 한번 모여서 의논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예. 계속 중진 의원들을 살리기 위한 구제용이다 이런 얘기가 자꾸 나오는 모양인데 그 중진 의원이 진짜 심상정 대표를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호남의 중진들을 다 포함하는 겁니까? 이 중진이 되면 안 됩니까? 그거는 사실 석패율을 뭐 하지 않기 위해서 핑계대는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예. 뭐 필요하면 거기에 전현직 의원은 석패율 구제 대상에 아예 제외하는 것도 넣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예, 저는 그렇기 때문에 중진 의원들 구제용이라고 하는 그 비판에 대해서는 전혀 포인트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이 석패율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요. 네. 지난번 민주당과 사당 합의문에 보면 225대 75로 당시 합의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 합의할 당시에 권역별로 2명씩 석패율을 적용하도록 이미 들어가 있었습니다. 한 명도 아니고 2명씩.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225대 75를 250대 55로 변경이 불가피하다고 하더라도 과거에 6개의 권역별로 2개씩 적용하도록 되어 있는 석패율을 예. 또 야당 쪽도 양보를 해서 권역별로 한 석씩만 줄이자. 그러면 과거에는 정당별로 12개씩 적용하게 되어 있는 것을 6개로 줄어드는 것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당시에 225대 75를 합의할 당시에 그 합의 취지를 어느 정도는 유지를 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석패율이 뭐 하늘에서 떨어진 얘기가 아니라 예. 당시에 이미 권역별로 2석씩 적용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비례대표 의석이 전체적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절반으로 줄이겠다라고 예. 하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것은 왜 당시에 석패율제를 도입을 했냐면 지역구도 완화에 크게 도움이 된다. 예. 그리고 열세 지역에서 이 후보자들이 열심히 뛰게 하는 촉진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예. 어느 정당이 지역구에서 이긴 사람을 내지 못한다 하더라도 석패율로 만약에 한 명 내지 두 명이 구제된다면 지역구도 완화에 크게 도움이 된다라고 해서 당시에 도입을 한 것이거든요. 예. 근데 아예 석패율제를 제거하려고 하는 것은 당시에 이 합의의 취지에 크게 어긋나는 것이라고 알겠습니다. 생각하는 겁니다. 예, 근데 예. 중진구학이라고 하는 것은 핑계에 불과하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럼 예. 진짜 민주당이 여기에 목을 매고 안 된다고 하는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이제 석패율을 바라보면서 각 정당이 후보들이 열심히 뛰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면 이제 수도권에서는 뭐 후보들이 소위 군소정당의 후보들이 상당히 많이 후보를 출마해서 열심히 뛸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렇게 되면 수도권에서는 아주 근소한 표차로 승패가 갈리는데 예. 거기에 상당히 지장을 줄 것이라고 민주당은 생각하는 것이죠. 네. 어젯밤에 원내대표들이 또 모이고 오늘 또 네. 야당들이 모이셔서 논의를 하셨는데 네. 나름대로 그 과정 속에서 지금 여당에게 제시한 이 안에서의 큰 어떤 반론이나 의견 충돌과 그런 건 없이 그냥 무난하게 마련된 합의 아닙니까? 언제요? 오늘 오전으로 예를 든다면요. 오늘 오전에 당대표님들이 이 제안하신 안 말씀이신가요? 예, 그거는 큰 이견은 없었습니까? 이 나머지 이 군소정당의 대표님들 간에 예. 거기서 오랜 토론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그 당대표님들의 합의문의 형태로 오늘 제안을 한 것이죠. 네. 왜 예. 여쭤보느냐 하면 예. 민주당에서 다시 해갖고 오시라는 정도의 어떤 거부안이 나왔는데 그러면 예. 다시 셋 플러스 하나의 모임에서 의견을 갖다 충분히 나누실 수 있을지 근데 그게 걱정이 되는 거죠. 저도 사실 걱정입니다. 그 부분이 뭐 저는 제가 지난 월요일에 이런 문제들도 좀 예상이 되고 민주당이 석패율을 하도 워낙 반대를 하고 하니까 예. 저는 원안으로 투표하자고 제가 제안한 바가 있습니다. 네. 225대 75를 그대로 놓고 원안을 가지고. 왜냐하면 225대 75를 하자고 당시에 민주당을 비롯 야사당이 합의를 한 것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합의안을 그대로 놓고 투표하자. 만약에 거기서까지 부결된다면 더 이상 선거제도가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라고 제가 제안을 한 것이고 특히 자유한국당이 만약에 225대 75 원안으로 투표를 한다면 국회를 정상화시키겠다고 하니 예. 그렇다고 하면 국회를 정상화시킨다는 그 절박함으로 인해서 그런 이유로라도 225대 75를 받고 정면 승부를 하자라고 제가 제안을 한 겁니다. 예. 저는 선거제도에 관해서는 최상의 강행 처리보다는 최악의 합의 처리가 낫다라고 저는 여러 번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순간까지도 자유한국당과의 협상은 계속되어야 한다. 그리고 끝까지 설득의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뭐 하다 도저히 불가피하다고 하면 4+1의 협의체를 통해서 불가피하게 통과시킬 수밖에 없지만 그 부분의 합의안은 앞으로 더 논의를 계속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일단은 야당의 원내대표들이 4+1의 협의체에 다시 들어가서 논의를 철저하게 해야 된다고 보시는 겁니까? 뭐 일단 뭐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럼 이 과정에서 4+1에서 합의안이 나온다면 그래도 자유한국당의 주장에서는 너무나도 멀 텐데 자유한국당은 완전히 배제되는 수밖에 없다고 보시는 겁니까? 사실 자유한국당이 실제로 4+1을 지금 거의 합의가 가까워진 이 안에 대해서 최초에는 이 정도 안을 수용할 듯한 태도를 보였었습니다. 예. 그런데 최근에 자유한국당이 더욱더욱 강경 노선으로 치달으면서 이 250대 50 이 부분에 관해서 이것은 도저히 자기들 자존심상 받기가 어렵다. 또 이렇게 입장이 지금 선회되어 있거든요. 자유한국당이 좀
나라의 먼 미래를 생각하는 좀 결단을 하기를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바른미래당의 김관영 최고위원이었습니다. 이른바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국무총리 비서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총리실의 사무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근무할 당시 김기현 전 울산시장 관련 첩보를 윗선에 처음으로 보고한 과정을 추적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박서경 기자입니다. 정부 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 있는 국무총리 비서실에서 검찰 관계자들이 파란 상자를 들고 나옵니다. 어떤 자료 확보하셨나요? 뭐 하드 같은 것도 확보하셨나요? 이게 뭐 문사무관 뭐 관련 자료인 건가요? 뭐 유의미한 자료 있는 건가요?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 2부가 국무총리 비서실 민정실에 대해 5시간 넘게 압수수색을 진행한 겁니다. 이번 압수수색은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 비리 문건을 제보받아 윗선에 처음 보고한 문모사무관 관련 자료 확보 차원입니다. 문사무관은 지난 2017년 10월쯤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파견 근무를 하며 송병기 울산시 부시장으로부터 받은 제보를 요약 편집해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에게 전달한 인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수사관 출신의 문사무관이 민정수석실 윗선 지시에 따라 제보와 달리 첩보를 가공해 전달했을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여권에선 정상적인 첩보 이첩이라고 해명했지만 야당에서는 4쪽짜리 첩보가 경찰청에 하달되는 과정에 일부 비리 의혹이 추가됐다고 주장합니다. 수의계약 몰아준 부분은 없어지고 유착 비리 내용이 추가되어 있다고 합니다. 또 비리 죄명과 법정형이 추가되어 경찰에 내려갔다고 합니다. 문사무관의 업무 기록과 PC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한 검찰은 압수물을 분석하면서 사건에 관여한 경찰과 울산시청 공무원 등을 불러 조사할 계획입니다. 검찰은 참고인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이번 의혹의 핵심 당사자인 황운하 전 울산지방경찰청장과 송철호 울산시장을 불러 조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YTN 박서경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청와대의 하명수사 의혹에 대해 검찰이 정치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며 특검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대통령 개입설까지 주장하면서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를 요구했습니다. 우철희 기자입니다. 공정수사 촉구 특위를 가동한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이 정치적 의도를 갖고 하명수사 프레임을 씌우고 있다면서 커다란 불신을 드러냈습니다. 사건의 실체에 비해 지나치게 의혹이 부풀려졌고 검찰이 경찰 수사를 방해까지 했다면서 진실을 밝힐 유일한 방법은 특검뿐이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강력하게 특검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검찰이 잘못된 프레임으로 검찰의 그러한 정당한 의심에 기초한 수사행위를 현저하게 방해했던. 그러면서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 지명 바로 다음 날 검찰이 총리 비서실을 전격 압수수색한 것을 두고도 강한 의심의 눈초리를 보냈습니다. 오비락인지 아니면 겨누고서 한 건지 두고 봐야 하겠습니다만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사실이 아닐 수 없다라는. 민주당은 모레 최고위원 회의를 거쳐 특검 도입을 당론으로 결정하겠다고 자유한국당을 향해 선전포고를 날렸습니다. 반면 한국당은 문재인 대통령을 직접 겨냥하면서 민주당의 국정조사 수용을 압박했습니다. 특히 문 대통령이 오랜 친구인 송철호 울산시장 출마를 직접 권유했다는 내용이 적힌 것으로 알려진 송병기 부시장 업무일지를 두고 선거 공작의 명백한 증거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청와대 핵심 인사뿐만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도 개입한 것이 아니냐 하는 의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떳떳하다면 국정조사를 받으십시오. 지도부에서는 친박 공천에 관여한 혐의로 징역 2년이 선고된 박근혜 전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문 대통령도 징역감이라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이 사건을 수사하고 법원에서 판결해서 2년 나왔다면 지금의 문재인 대통령은 최소 2년형 받으셔야 됩니다. 한국당은 내년 총선까지 관련 의혹 제기를 이어가면서 정권 심판론에 한층 더 무게를 실을 계획인 가운데 검찰을 못 믿겠다고 민주당이 스스로 빼든 특검 카드가 어떤 결과를 불러올지 주목됩니다.
YTN 우철입니다. 지난 16일 국회 난입 사건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이 경찰청을 항의 방문하고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관계자들에 대해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당은 사흘째 패스트트랙 법안 규탄 대회를 열며 지지자들과 함께 장외 집회를 강행했습니다. 이승배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6일 국회 난입 사건의 책임을 규명하자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소집했습니다. 하지만 한국당 의원들은 모두 불참하며 회의는 불발됐습니다. 당시 불법 시위에 실질적으로 이것을 배후 조정했다고 보는데 그 관련된 책임을 묻기 위해서 오늘 회의를 열고자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오지 않은 것은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경찰청을 찾아가 민감용 경찰청장에게 직접 항의했습니다. 특히 일부 집회 참가자들이 국회의원과 보좌진, 국회 사무처 직원에 대한 폭행을 넘어 성추행까지 벌였다는 증거가 있다며 엄단을 촉구했습니다. 또 배후의 조종한 사람까지 철저히 가려내 책임을 물어달라며 한국당을 겨냥했습니다. 불법 집회를 주동한 자, 부안회동에서 폭력을 행사한 자 등등 철저하게 수사하고 엄정 처벌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잘할 걸로 기대를 합니다. 예. 여당의 강한 반발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한국당 의원들은 국회 밖으로 걸어나가 사흘째 지지자들과 장외 집회를 이어갔습니다. 날치기 공수처법 사법장악 저지하자! 황교안 대표는 문희상 국회의장이 국회 문을 걸어 잠그고 집회를 방해하고 있다고 쏘아붙였습니다. 국민이 국민의 주변으로 돌아가겠다는데 누가 막을 수 있습니까? 이거 불법 아닙니까? 자기들이 불법 저질러놓고 들어오는 과정에서 어쩌네 가면서 우리 자유한국당대로 불법을 했다고 그래요. 또 선거법 개정에 참여하는 정당들은 모두 꼼수를 부리는 정치 사기꾼이라며 다음 총선에서 한국당의 과반 의석을 몰아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정계 퇴출 대상 영순인 사람들이 한 번이라도 더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연동형 비례제 꼼수 야바이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유례없는 국회 폭력 사태를 두고 여야가 조금의 양보도 없는 강대강 대치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 속에 국회는 한 발짝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YTN 이승배입니다. 유재수 전 부산시 부시장 감찰 중단 의혹과 관련해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었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검찰에 두 번째로 소환돼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직권 남용 혐의를 조사하는 검찰의 조 전 장관 측은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중단한 것이라는 입장으로 맞서며 진실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박희재 기자입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유재수 전 부산시 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과 관련해 두 번째로 검찰에 출석했습니다. 이틀 전 첫 조사 때와 마찬가지로 비공개로 소환돼 주차장을 통해 조사실로 바로 올라갔습니다. 검찰은 2차 소환 조사에서도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유재수 전 금융위 국장의 비위 감찰을 중단한 배경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캐물었습니다. 당시 민정수석이던 조 전 장관이 1차 조사에서 최종 책임이 자신에게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정무적 판단이었다는 표현으로 맞섰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판단이 잘못됐을 수는 있지만 법적인 책임은 물을 수 없다는 주장입니다. 검찰은 그러나 수사를 의뢰해야 한다는 감찰반의 의견이 있었는데도 감찰 중단을 지시한 것은 단순한 판단 실수로 보기는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유 전 부시장의 뇌물 액수가 적지 않았기 때문에 금융위에 통보하는 정도로 끝낼 사안이 아니라는 겁니다. 감찰을 중단하라는 외압이나 청탁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게 검찰의 시각입니다. 조 전 장관은 2차 조사에서도 1차 때와 마찬가지로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일단 조 전 장관의 진술 내용을 자세히 분석한 뒤에 신병 처리를 검토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박희재입니다. 네, 브리핑 있는 저녁 시간입니다. 중요한 사건 사고 소식을 이현아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오늘 어떤 소식입니까? 네, 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 관련해서요. 이 네. 검찰과 경찰이 대립이 날이 갈수록 거세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범인으로 잡혀 20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한 윤 씨의 국가수 채무 감정 결과를 놓고 조작 여부에 대한 신경전이 2라운드로 번지고 있는데 현재까지 검경은 반박과 재반박 등 총 4차례 공방을 오가고 있습니다. 채무 감정 결과는 당시 윤 씨가 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된 결정적 증거로 활용됐는데 이 결과가 경찰 주장처럼 오류였나 혹은 검찰 주장처럼 고의적 조작이었나 사실을 밝히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예. 왜냐하면 이 사실관계에 따라서요. 잘못된 수사에 대한 책임론이 따를 것이고 지금 시기상으로 봤을 때 수사권 조정 국면에서 검경 중 한 곳은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는 문제입니다. 마침 또 8차 사건 수사 관련해서 오늘 오전 경찰이 기자간담회를 열었는데 사실상 검찰의 주장을 반박하기 위한 자리였습니다. 네. 연쇄살인 사건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데 네. 범인을 제대로 못 잡으니까 네. 수치라든가 분석에서 뭔가 조작이 있었다.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는 검찰의 주장. 네. 경찰은 아니다, 단순한 오류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겠군요. 그렇습니다. 그럼 오늘 경찰이 발표한 내용이 뭔지 한번 좀 살펴보죠.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유독 이 윤 씨에 대해서만 엉뚱한 채모 그리고 이 표준 시료로 감정서를 허위 작성했다는 이 검찰의 설명은 사실과 다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예. 경찰은 국가수가 원자력 연구원 보고서에서 쓰인 표준 시료가 테스트용 모발이 아니고 현장에서 그러니까 이 사건 현장에서 발견된 채모가 맞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요. 또 테스트용이라면은 옆에 있는 인증 방법이나 인증값 그러니까 굉장히 좀 복잡한 그런 과학적인 데이터들을 정확히 기재돼야 되는데 하지만 이런 표기가 없다는 사실을 또 근거로 들었습니다. 나아가서요. 이 연구원이 분석한 시료의 양을 주목을 했는데 당시 시료의 양은 0.467mg인데요. 통상 이제 검찰이 주장하는 테스트용이라면은 1mg 혹은 10mg 등으로 정형화된 수치를 사용한다고 반박을 했습니다. 예. 테스트용을 갖다 한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 네. 찾은 걸 가지고 분명히 했다라는 뜻이군요. 그렇습니다. 다만 그 후에 조치에서 뭔가 오류는 있었다라고 네. 하는 건데 그러면 검찰은 또 여기에 대해서 추가로 반박을 해야 되는 겁니다. 어떤 내용을 내놨습니까? 일단 검찰은 오늘 이 경찰의 주장에 대해서요. 검찰에서도 원자력 연구원 담당자나 국가수 등 전문가 직접 조사를 했는데 지금 이 경찰의 설명과 다르다. 예. 그래서 일단 내일 경찰 수사팀과 논의를 하기로 했다. 이렇게 현재까지 밝혔고요. 또 검찰의 구체적 사실관계는 다음 주 중에 재심 의견을 법원에 내면서 설명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검찰 역시 지난번 브리핑 때 말씀드린 것처럼 이 8차 사건 전담 수사팀을 꾸려서 수사 중이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 범죄 현장에서 나오지 않은 채모를 이 국가수 감정에 사용했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좀 더 자세히 짚어보면요. 검찰은 국가수가 윤 씨 감정에 쓴 채모는 장비 정확성을 측정하기 위한 표준 시료였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이어서 다른 용의자의 채모, 감정서와 다르게 유독 이 윤 씨 감정서만 엉뚱한 일반인 채모를 범죄 현장에서 수거한 이 채모인 것처럼 허위로 기재를 했다 주장을 했습니다. 네, 지금 같은 사건에 대해서 예. 검찰과 경찰이 이렇게 다른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처리가 됩니까? 일단은 이 같은 사안에 대해서 검경이 상반된 의견을 내면서 극한 대립을 보이고 있는 이 배경에는요. 경찰이 진실규명을 위해서 재수사 중인데 검찰이 재심 의견서를 내기 위해 조사에 뛰어들면서 시작이 됐습니다. 또 여기에는 공소시효 만료로 기소할 수 없는 이 사건의 특수성까지 합쳐진 상황인데요. 결국에는 법원이 검찰과 경찰 중에 어느 쪽 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하는 주장이 타당할지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서 지난달 윤 씨가 이 재심을 청구했고 법원이 재심 개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 검찰에 의견서를 내달라고 요청한 상황이죠. 그래서 검찰은 조사를 마친 후 다음 주 중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할 때 아마도 현재까지 흐름으로 봤을 때는 국가수 감정 결과가 조작됐다는 내용을 담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검찰은요? 예. 결국에는 법원이 이 8차 사건 윤 씨의 재심을 받아들일지 말지를 결정하면서요. 결정 이유를 밝힐 때 국가수 감정에 대한 판단도 담길 가능성이 큰 상황입니다. 네. 관련 내용은요. 계속 취재해서 보도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엄마가 콘덴싱으로 바꿀 거래. 아니 그런 법이 어딨어. 그런 법 있거든. 경동 나비엔이 시작한 콘덴싱. 이제 우리 모두의 콘덴싱이 되었습니다. 경동 나비엔 음주전후 스킬에서 시작 808 해외 수출 808 정말 좋아요 연애 808 신제품
여명천사. 여명천사? 정말 좋아요. 천태만상 인간 세상 꽃배달은 싸다구 1854900 축하가 필요한 날엔 싸다구 플라워. 신용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로 빛을 잃어가는 우리의 사회. 고려 신용정보가 밝히겠습니다. 당신의 희망찬 미래를 위해 고려 신용정보. 우리나라와 미국의 방위비 분담금 협상 5차 회의가 어제와 오늘 열렸는데 합의를 이루는 데는 실패했습니다. 네, 우리 측의 정은보 대사와 미국 측의 제임스 드 하트 대사가 이끈 한미 협상팀은 오늘 오전 11시부터 오후 3시 반까지 올해 마지막 회의를 진행했지만 회의는 합의 없이 종료됐습니다. 네, 외교부는 우리 측이 기존 협정의 틀 내에서 공평하고 합리적이며 상호 수용 가능한 합의가 도출돼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강조했다고 밝혔습니다. 회의는 이제 내년으로 가는 거죠. 네, 외교부 당국자는 다음 달 미국에서 6차 회의를 열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늘 한미 방위비 협상이 끝난 뒤에 제임스 드 하트 미국 측 협상 대표가 기자회견을 자청했죠. 네, 맞습니다. 현재 미국 측이 50억 달러를 요구하고 있다는 보도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50억 달러는 현재의 협상 상황을 반영하지 않는 액수라고 밝혔습니다. 네, 미국 대사관에서 기자 간담회가 열렸습니다. 말씀한 대로 한국 언론에서는 50억 달러를 자꾸 언급하고 있는데 그렇게 큰 액수는 오늘까지 조정하고 합의한 시안을 반영하지 못한다. 이렇게 말을 한 거군요. 네, 또 지난 수십 년 동안 한국이 민주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발전하는 동안 한미 동맹에서 미국이 기여하는 부분이 더 컸다고 본다면서 협상에서 그런 이야기도 나눴다고 말했습니다. 네.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 북한 측 협상 파트너에게 이야기할 때가 되지 않았냐. 한국까지 내가 왔으니 판문점에서 만나자는 뜻을 내비쳤습니다마는 결국 아무 답변도 듣지 못했거든요. 네, 비건 대표는 이제 일본을 거쳐 내일부터 이틀간 중국을 방문합니다. 북한을 협상장으로 끌어내기 위해 중국의 협조를 요청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베이징에서 강성웅 특파원이 전해왔습니다. 스티븐 비건 미 대북 특별대표의 방중 일정은 중국과 러시아가 안보리 결의안 초안을 제출한 뒤에 발표됐습니다. 안보리 결의안 형태로 대북 제재의 부분 해제를 요구하자 일단 설득을 하러 가는 모양새입니다. 특히 결의안 초안에서 중국은 해외 북한 노동자를 복귀시키라는 제재를 해제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시한이 이번 일요일인데다 상당수의 북한 노동자가 중국에 있어 미국은 곤혹스러운 입장이 됐습니다. 비건 대표는 중국 러자오 후이 외교부 부부장과 만나 대북 공조를 거듭 요청할 것으로 보입니다. 中方欢迎比根特别代表来华，中方的有关官员将会与比根特别代表举行会见。 중국도 북한이 대화에 복귀해야 한다는 점에서는 미국과 같습니다. 다만 북한이 비핵화에 어느 정도 성의를 보여온 만큼 미국도 제재를 풀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미국은 북한이 정한 연말 시한과 무관하게 대북 제재를 고수하고 있습니다. 제재를 풀면 북한이 비핵화 약속을 지키지 않을 거라는 우려 때문입니다. 한국과 일본에 이어 중국과의 협의를 통해 비건 대표가 어떤 성과를 낼지는 대치를 거듭하고 있는 북미 관계에서 중요한 고비가 될 전망입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성웅입니다. 네, 우크라이나 스캔들로 촉발된 트럼프 미 대통령 탄핵 소추안의 본회의 표결 일정이 확정됐다고요. 됐죠. 예. 미국 하원 규칙위원회가 통과시킨 가이드라인 내용을 보니까 토론은 현지 시각으로 18일 오전 9시에 시작될 예정이고 토론 시간은 민주당과 공화당한테 똑같이 배분이 된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탄핵 소추안 표결은 우리 시각으로 내일 오전 8시 반에서 9시 반 사이에 진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뉴욕타임즈가 분석한 내용을 보니까 탄핵 소추안에 찬성하는 의원이 의결 정족수인 216명을 살짝 넘어서서 219명, 반대하는 의원이 172명 이렇게 분석이 나온 걸로 전해지고 있고요. 이렇게 되면 탄핵 소추안은 아슬아슬하게 하원을 통과해서 상원으로 가는데 상원에서는 공화당이 과반이니까 거기에서는 또 부결될 전망이 높은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상원이 대북 제재 강화 법안인 오토 원비어 법안과 주한미군의 현수준 유지가 포함된
국방수권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네, 이 법안은 하원을 통과한 상태여서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만 거치면 공식 발효된다고 합니다. 김원배 기자입니다. 미국 상원이 현지 시각 17일 2020 회계년도 국방정책을 담은 국방수권 법안을 찬성 86표, 반대 8표의 압도적 찬성으로 통과시켰습니다. 미국 하원도 지난주 같은 내용의 국방수권 법안을 통과시켰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만 거치면 공식 발효됩니다. 상하원을 통과한 올해 미국의 국방수권 법안에는 한반도 외교안보 관련 주요 내용이 대거 포함됐습니다. 특히 올해 미국의 국방수권 법안에는 지난 2017년 발의 후 회기 만료로 자동 폐기됐다가 올 3월 다시 발의된 오토 원비어 법안의 내용이 세부 항목으로 포함됐습니다. 불법적인 대북 금융 거래를 돕는 해외 금융기관에 의무적으로 제재를 부과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즉 북한과 관련한 상당한 금융 거래를 도운 해외 금융기관의 미국 내 대리 계좌와 가상 결제 계좌를 찾아내 차단하고 계좌 신규 개설을 금지하는 것을 포함해 국제 금융 거래를 못하게 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이는 중국의 대형 은행들을 겨냥한 것으로 북한의 자금줄을 옥죄려는 것입니다. 올해 국방수권 법안은 또 주한미군 규모를 현 수준인 28,500명으로 유지하도록 했습니다. 지난해 국방수권법에서는 22,000명이었지만 올해는 이보다 6,500명 증가했습니다. YTN 김원배입니다. 오늘부터 하나의 앱으로 다른 은행 계좌까지 모두 이용할 수 있는 오픈뱅킹 서비스가 전면 시행됐습니다. 어떤 점에서 얼마나 편리해지는지 또 혹시 어떤 문제가 있는 건지 이효은 IT 칼럼니스트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오픈뱅킹 글쎄요, 늘 이용하시는 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전혀 생소한 아직도 그렇게 받아들이는 분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건지부터 설명을 좀 해주시죠. 혹시 통장을 한 몇 개 정도 가지고 계십니까? 쓰지도 않는 통장까지 치면은 한 서너 개는 있을 것 같은데 전혀 인터넷 뱅킹을 안 해서. 예, 2016년 기준으로 예. 저희가 국민 1인당 가지고 있는 통장 개수가 한 11개가 평균적으로 11개 정도가 된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많이요? 예, 그렇죠. 동창회 회비를 따로 관리한다거나 아니면 비자금을 마련하신다거나 여러 가지 이유로 또 굉장히 많은 통장을 가지고 계시고 여러 개의 은행을 이용하고 계신데요. 예. 지금까지는 이 각각에 있는 통장에 있는 내용을 이 인터넷으로 확인하려고 그러면 앱을 따로따로 깔아서 따로따로 이용을 해야만 됐습니다. 그렇죠. A 은행 앱, B 은행 앱, C 은행 앱. 예. 저 같은 경우는 6개 은행 앱이 지금 깔려 있는데요. 예. 이 오픈뱅킹 같은 경우는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한 은행 앱에서 다른 모든 은행 계좌의 정보를 한꺼번에 조회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게 시스템적으로 따지면은 그러니까 한 회사가 다른 회사에 있는 정보를 가져와서 보여주는 이런 서비스인데요. 그것 때문에 제가 A라는 은행 앱을 가지고 있으면 이걸 가지고 B와 C, D에 있는 제 계좌까지 한꺼번에 모아서 볼 수도 있고 거기서 바로 입출금을 한다거나 조회한다거나 이럴 수도 있다는 거죠. 예. 지금까지는 내가 어떤 은행과 거래한다 그러면 그 거래 내역은 나와 은행 사이에 한 틀 안에 싹 들어가서 남이 접근을 못하게 돼 있는 건데 다른 은행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는 그게 열려버리는군요. 그러면 서비스의 이용 범위가 궁금한데 그럼 어떤 걸 어느 정도까지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건지. 일단은 어느 정도 한계가 있습니다. 예. 보통 기존의 앱 같은 경우는 1,000만 원, 2,000만 원 이런 데 있었는데 이번 오픈뱅킹 같은 경우는 일단은 1,000만 원 까지 이제 제한적으로 주고받을 수가 있게 되고요. 이용 시간은 사실상 24시간 거의 항상 360을 이용할 수 있다. 단 12시 땡 치면 잠깐 안 되는 시간 있지 않습니까? 10분 정도. 그때를 제외하면 다 이용할 수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수수료 같은 경우도 공식적으로는 존재를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거의 없어졌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수수료가요? 이 은행 이체할 때 그동안 조금씩 내시던 이런 수수료가 실질적으로 이제 거의 없어진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일본행 같은 경우는 좀 복잡한 자산 관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추가로 이제 서비스를 제공한다라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역 같은 데 가면 어느 은행이 반드시 있는 건 아니거든요. 소도시로 내려가면은. 그러니까 어느 ATM기 하나에만 들어가서 하면 나머지 은행들을 다 한 자리에서 이용할 수 있는 거겠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또 제 계좌가 여러 개인데 이쪽 계좌에서 이쪽 계로 계좌를 옮기는데 그게 다른 은행이라 하더라도 그냥 자유롭게 한 번에.
알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난 10월 말부터 시범 실시가 네. 돼 왔습니다. 시범적으로 운영해 보니까 뭐 문제가 생기거나 이런 건 없었습니까? 반응이 어땠습니까? 일단 반응은 많이 좋았다라고 그럽니다. 이거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한 239만 명이 일단은 이 그 서비스에 이제 가입을 했고요. 전체적으로 이용한 개수를 따져보니까 거의 5천만 건 가까이 한 4,964만 건 정도의 이용이 한 달 동안 일어났다라고 하고 여기에 대해 편의성 굉장히 좀 높이 평가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다만 오류도 약간 발생했었다라는 얘기가 있어가지고요. 처음에 약간 이게 등록할 때 많이 좀 불편한 점도 좀 있었고 계좌 좀 이체를 할 때 오류도 발생하고 이랬었는데 이 부분들은 지금 정식 서비스가 시작되면서 대부분 다 지금 개선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 보면 이제 핀테크 기업이 여기에 다 뛰어들었다고 저희가 그렇죠. 듣고 있습니다. 근데 그 동안에도 사실 뭐 이렇게 새로운 기술을 이용한 새로운 서비스를 하려고 해도 은행들이 딱 막아서 가지고 이자 장사를 해서 돈 좀 벌어야 되니까 이 은행들이 뭐든지 이렇게 장벽이 됐었는데 그걸 뛰어넘을 수 있다면 이제 뭐 새로운 서비스들이 막 나오는 겁니까? 일단은 은행들 입장에서는 자신들이 이익 문제도 있었지만 예. 또 한편으로 보안 문제도 존재를 했었기 때문에 돈이라는 게 또 그만큼 민감한 거니까 은행들이 약간 보수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었던 부분이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하지만 예전에 있었던 핀테크 앱 같은 경우는 이 금융결제망을 한 번 이용하기 위해서 걸렸던 시간이 한 2년 정도가 걸렸었습니다. 그만큼 굉장히 보수적으로 무엇인가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해도 거기에 대해서 기회를 거의 주지 않았던 그래서 이 핀테크 기업에 기회를 주지 않는 게 역설적으로 소비자들한테 이용의 불편함을 초래했던 이런 상황이 쭉 왔었는데요.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일정한 자격 조건만 갖추면은 누구나 이제 쉽게 좀 이용할 수가 있는 상황이 되니까 이걸 이용해 가지고 굉장히 여러 가지 서비스를 개발할 수가 있게 됩니다. 뭐 지금 당장은 한 앱에서 모든 자산을 조회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조회된 내용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뭐 어떤 특정한 뭐 상품 추천을 준다던가 뭐 이런 정도지만 앞으로는 그러니까 정말로 간단하게 이용할 수 있다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저희 아파트 앱이 있다라고 하면은 아파트 내에서 아파트 관리비를 내는지 안 내는지만 따로 뽑아서 체크를 한다거나 이런 일도 가능을 해주고요. 무슨 뭐 동호회나 이런 부분에서 서로 회비를 거둔다거나 이런 부분들을 그냥 앱 안에서 구현을 한다거나 이런 것도 되고 조금 더 창의적인 서비스가 가능해질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업을 하는 데는 이 은행 걸로 이제 앱을 깔아서 하고 또 아이들 학자금 문제는 뭐 이런 거 또는 뭐 부모님한테 뭐 돈 붙여드리는 거는 또 이런 거. 그래서 A은행 앱, B은행 앱, C은행 앱 이렇게 깔아놓고 각자 거래를 했는데 이걸 하나로 아무거나 갖고만 한다 그러면 이제 주거래 은행을 이제 하나를 정해갖고 나머지는 없애버리는 거니까 은행들로서는 기왕이면 우리 은행 앱을 깔아달라고 해야 될 판입니다. 그럼 마케팅을 이제 해야 돼요. 근데 정확하게는 이제 주거래 은행이 의미가 없어지는 없네요. 시대가 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전에 1994년에 아마 빌 게이츠가 이런 말을 했었거든요. 뱅크는 필요 없다. 뱅킹만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지금 실제로 이제 사람들한테 필요한 거는 이 주거래 은행이 아니라 주거래 은행 앱이 돼버리는 거죠. 그리고 요즘은 좀 갈수록 사람들이 하나의 어떤 저희가 로열티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약간 열심히 이용하거나 예전에는 그랬었는데 요즘은 그런 부분들이 사라지고 혹시라도 이 은행이 앱이 좀 더 쓰기 쉽다 하면 그쪽으로 갈 거고요. 또는 여기서 조금이라도 이자를 더 준다 그럼 이쪽으로 갈 거고요. 그래서 그걸 위해서 지금 굉장히 많은 은행들이 좀 처음에 자신들의 은행 앱을 주 은행 앱으로 만들기 위해서 지금 많은 지금 경품 이벤트를 한다거나 아니면 저희 은행 앱에서 오픈뱅킹을 가입했을 경우 뭐 금리가 높은 적금을 들 수 있게 해준다거나 하는 지금 이런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마케팅에만 신경 쓸 게 아니라 정말 첨단의 기술을 이용한 획기적인 서비스들을 많이 개발해야겠죠. 그게 문제인데요. 근데 일단은 좀 많이 달라지고는 있습니다. 예전 같은 경우는 정말 이런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체가 굉장히 좀 어려움이 좀 컸었더라면 뭐 해외 다른 나라랑 비교를 해도 지금 굉장히 저희가 좀 편해진 상태로 진입하고 있는 거거든요. 심지어는 그 은행에서 계좌를 가입하지 않아도 그 은행 앱을 다운받아서 좀 쓸 수 있는 이런 상황까지 지금 만들어지고 있으니까요. 앞으로는 그런 부분들도 좀 조금 더 개선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시범 실시 기간 중에 이제 벌어졌던 약간의 이제 착오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 시정이 돼서 전면 실시에 들어갔다고 아까 설명을 해주셨고 문제는 보안입니다. 뭐 해킹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요. 그렇죠. 혹시 아무래도 불안해서 워낙 뭐 해킹 기술도 발전은 계속 하는 거니까 그런 악용될 소지가 있는 겁니까?
사실 핀테크 기술이 발전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문제가 바로 그 보안에 대한 걱정이거든요. 그리고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걱정인데 지금처럼 그 금융결제원에서 운영하는 전산망에 모든 정보가 들어갔다가 나왔다 이럴 경우에는 이것을 잘못되면 악용될 우려성은 분명히 있습니다. 예. 다만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 보안 문제 자체에 대해 가지고 있는 기술이 세계적으로도 꽤 괜찮은 수준에 있는 그런 예. 상황이고요. 또 지금 여기에 오픈뱅킹에 참여하는 업체들을 한 3중으로 검사를 합니다. 검사를 해가지고 여기서 일단 한번 거르고요. 예. 다음에 이 금융결제원에서 운영하는 망도 24시간 상시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다중으로 해서 일단 보안 체제를 갖춰놓긴 했었는데요. 지금 다만 지금 지적되고 있는 게 은행 같은 경우는 이 보안 수준이 좀 높은데 그 반면에 핀테크 회사들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이 보안 수준이 좀 떨어지는 경우가 있다라는 지적이 있어서 이 부분들에 대한 어떤 대체를 좀 빨리 강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새로운 금융 기법들과 기술을 이제 도입한 새로운 서비스들이 빨리 진행이 돼야 되는데 은행들이 너무 보수적이어서 늦어지는 거 아니냐 이제 걱정을 했었는데 혹시 선진 외국들은 지금 어느 나라들이 어느 정도까지 가 있는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지금 미국을 제외하고 EU 아니면 일본, 그다음에 호주, 그다음에 이제 싱가포르 이런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저희가 API라고 부르는데요. 아까 얘기했던 다른 회사가 가지고 있는 정보를 좀 가지고 와서 쓸 수 있는 이런 기술입니다. 이거 그 공개적으로 제공하도록 지금 법으로 규정해 놓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해가지고 그 미국 같은 경우는 이런 금융정보가 약간 어떤 개인이 정보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라는 우려가 있어서 국가적으로 의무로 하진 않고 있는데 지금 EU를 비롯해가지고 여기 영국, 호주 내에도 나오고 있군요. 모두 다 지금 이 오픈 API를 공개하도록 법적으로 지금 의무화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이제 전면 시행이 들어갔으니까 혹시 뭐 보안이나 또는 뭐 다른 오류에 관한 것들은 좀 철저히 좀 예방을 좀 했으면 좋겠고 좀 우리 금융이 발전해야죠. 고맙습니다. 과거의 물건들, 과거의 기억들은 모두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잘 살아갈 것인가 하는 미래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미술 작품과 근현대 유물을 복원하는 김경이라고 합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너무 집중하고 계셔가지고 제가 말을 걸기가 조금 조심스러운데요. 지금 작업 중이셨나 봐요. 네, 예. 혹시 어떤 작품 작업하고 계셨어요? 예, 이건 이성자 화백님의 1960년대 대표적인 추상 작품입니다. 역시 60년부터 쭉 쌓여온 우선은 이제 먼지들이 있습니다. 이제 우선 그걸 이제 클리닝하는 작업을 하고 있고요. 먼지가 제 눈에는 안 보이는데 예. 대표님 눈에는 보이나 봐요. 사실 제 눈에도 보이고 하진 않고요. 몇 가지 약품들 같은 곳에 조금씩 이제 먼지들이 닦여져 나오게 되거든요. 그걸 보면 이제 알 수가 있죠. 보존 보건 전문가 혹은 이 보건가에 대해서 어떤 직업인지 설명 좀 해주실까요? 과거에 사람들이 만들었던 물건, 의미 있는 물건들이 손상되면, 아프면 치료하고 보살피는 의사 같은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미술 작품계의 의사신데요. 그림만 하신 게 아니잖아요. 보통 다들 아시는 이순신 동상도 복원을 직접 하셨다고 들었거든요. 2008년 제가 국립현대미술관에 있을 때 이순신 동상이 이전에 오랫동안 68년에 세워졌는데요. 계속해서 표면에 이제 페인트를 바르고 또 덧바르고 그것이 이제 변색이 되거나 또 오염되거나 그러면 또 페인트를 덧바르고 그것이 반복되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지저분한 모습이 되어 있었고요. 2008년에
이제 그걸 모두 벗겨내고 당시에 이제 파티네이션이라고 하는 화학적인 처리법으로 그 표면 복원을 했습니다. 복원을 꼭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가지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 복원의 가치가 있을 것 같아요. 복원을 해야만 하는 이유 뭐라고 생각하세요? 우선은 그 점이 가장 많이 잘못 알고 계신 점인 것 같습니다. 미술 작품을 가만히 두면은 그 모습 그대로 쭉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요. 그림을 이루고 있는 물감들 이런 것들이 화학적으로 변화해서 여러 가지 주변 환경에 있는 물질들과 반응을 하고요. 노화가 되고 색이 변하고 또 형태가 변해 가고요. 이건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모나리자만 하더라도 한 4, 5년에 한 번씩 다시 한번 표면 작업을 하고 이걸 지우고 다시 칠한다든지 이런 큰 수술을 계속해서 받아와서 그 모습이 되어 있습니다. 저도 모나리자를 실제로 봤거든요. 근데 그 모나리자가 4, 5년 만에 이렇게 계속 관리가 되는지 몰랐어요. 저도 처음에 이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저는 그냥 선진국이니까 그런 이제 미술품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이 우리나라보다는 좀 더 좋은 나라니까 그렇게 잘 관리가 되어 있는 줄 알았는데 아니었군요. 그러면 대표님이 복원하셨던 작품들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작품이 있다면요? 사실 가장 기억에 남는 건 미술 작품이 아니라 그 이한열 열사의 운동화였습니다. 영화에 나왔잖아요. 저도 그 영화 1987을 봤었는데 보고 어떠셨어요? 속감이? 봤을 때는 좀 뭉클하고 신기하기도 했었는데 실은 보고 나와서 운전해서 집에 돌아오다가 잠깐 정차를 하고 정말 펑펑 울었습니다. 같이 타고 있던 가족들에게 부끄러울 만큼이나 아마 그런 모습은 처음 보여준 것 같은데요. 그때는 굉장히 큰 부채를 지고 있다라는 마음, 미안한 마음이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잘 살아있고 행복하게 지내고 있고 그분은 어찌 보면 당연히 누려야 또 누릴 수 있었던 것들을 모두 이루셨으니까요. 그러면 앞으로도 이제 힘이 닿으시는 한 복원에 쭉 남은 인생을 거실 것 같은데요. 네, 역사적으로나 뭐 개인적으로 대표님께 복원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기억이라고 하는 우리의 과거를 지키는 일을 하고 있다는 큰 자부심이 있습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글로써 남겨놓은 역사학자분들도 계시고요. 묻혀있는 그런 기억들을 끄집어내는 또 발굴하는 이런 고고학자분들도 계시고요. 저는 그런 모습들을 좀 더 생생하게 우리들이 느낄 수 있게 돌봐주는 그런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제 위치에서 이러한 커다란 사람들의 임무에 일에 한 기여를 하고 있다라는 저 혼자의 생각일 수도 있겠지만요.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예, 자부심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대표님 말씀 듣고요. 미술품뿐만 아니라 역사나 기억, 추억을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소중하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대표님 말씀대로 뭘 기억한다는 건 투쟁이거든요. 예를 네. 들면 나라를 빼앗겼던 아픈 역사, 전쟁에서의 참혹했던 일들 이런 것들을 끝까지 기억하고 또 물려주고 하는 것은 투쟁이죠. 투쟁. 잊지 않으려는 투쟁인데 저분은 그걸 생각하면서 거기서의 어떤 역사적인 유물들이나 작품들을 다시 끌어올려서 치료해 주시는 의사 선생님. 맞습니다. 이렇게 되는군요. 야, 네. 대단하네요. 네. 네, 맞습니다. 의사가 아픈 환자를 보고 그냥 지나칠 수 없는 것처럼 김겸 대표도 의뢰를 받으면요, 그게 어떤 물건이든지 일단 고쳐준다고 어떤 했거든요. 물건이든지. 네, 뭐 3D 프린터로 만든 평화의 소녀상을 고치기도 했고요. 또 태권브이 로봇도 들고 이렇게 오는 동네 분도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고치고 싶은 물건에는 주인의 추억과 그리움이 담겨 있고 그렇죠. 또 의미가 담겨 있잖아요. 그게 소중한
소중한 걸 알기 때문에 뭐 의뢰가 들어오면 최대한 복원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고 합니다. 저도 아끼는 거 어제 부러진 게 하나 있는데 부탁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그건 아무튼, 제가 고쳐드릴까요? 예. 모두가 숨가쁘게 많은 것들을 만들어내고 얼른 팔고 남는 건 땡처리하고 남는 거는 갖다 버리고 네. 이렇게 해서 쓰레기가 쌓여가는 세상에서 수십 년 멀리는 수백 년 전에 태어난 작품까지 붙잡고 사라져가는 기억을 되살려주시는 김 대표의 손길, 너무 특별한 느낌을 주는 것 같습니다. 울림이 크네요. 앞으로도 계속 많은 의미 있는 작업들 해주시기를 저희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오늘은 어떤 의견 주셨는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선거법 관련해서 9330님, 연동형이다, 석패율이다, 일반 국민들이 이해하기 힘든 용어를 쓰면서 싸움 벌이고 있는데 답답합니다 해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조금 전 오픈뱅킹과 관련해서 전문가와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9000번님께서요. 오픈뱅킹 편리해진 만큼 보안도 철저해야겠네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그럼요, 철저해야죠. 자, 안앵커가 다녀온 소이조 관련해서 9330님, 사라져가는 근현대의 유물을 복원하는 것 자체가 그 시대의 역사를 되살리는 것입니다. 이런 분들이 더 많이 계셔서 더 많은 기억과 역사가 되살아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라고 적어주셨습니다. 네, 오늘도 의견 보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네, 내일은 전국이 맑겠지만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다시 추워지겠습니다. 오늘보다 더 춥다고 하는데요. 오늘 추웠는데 옷차림 따뜻하게 하셔야겠습니다. 뭐 우리 노래도 따뜻한 곡으로 골라봤습니다. 에일리의 스웨터 들리죠. 네, 스웨터 해서 생각이 났는데요. 요즘 어글리 스웨터라고 해서요. 좀 따뜻하지만 일부러 귀엽고 촌스러운 스웨터를 입고 친구들과 파티하는 게 유행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요즘 연말이라 모임 많으실 텐데요. 따뜻하게 입으시고 좋은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네, 뉴스가 있는 저녁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